2022년 유럽은 전쟁보다 무서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치솟는 난방비가 총알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전기요금은 치솟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산업 기반까지 흔들렸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가스관 하나가 유럽을 뒤흔든 것입니다. 유럽은 왜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나라의 가스에 수십 년 동안 의존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냉전이 끝나던 순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야 보입니다. 2022년 겨울, 유럽의 곳곳 가정에 같은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2배, 3배로 뛴 고지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공장들이 가동을 줄이거나 멈췄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문 여는 시간을 줄였고 일부 도시는 가로등 밝기까지 낮춰야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도 병사가 사망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도 유럽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이 수십 년간 자국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한 나라, 러시아의 가스관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일부 동유럽 국가는 이 비중이 90%를 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산업화된 대륙 중 하나가 정작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나라의 가스관 하나에 이토록 깊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사실 서유럽과 소련 사이의 가스 거래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서독은 소련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대가로 강관과 장비를 수출하는 거래를 맺었습니다. 가스와 강관을 맞바꾼다는 뜻에서 이 거래는 가스 파이프 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거래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싸지만 언젠가 소련은 이 가스를 무기로 쓸 것이다 라며 경고했죠. 동시에 소련의 외화를 벌어다주고 서유럽을 소련의 에너지에 묶어놓는 거래라는 우려 역시 표했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이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결정의 밑바탕에는 접근을 통한 변화, 즉 경제적으로 얽힐수록 정치적으로도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이 믿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는 값이 쌌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래가 유럽과 러시아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관계로 묶어줌으로써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 독일 총리의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취임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는 곧 어떤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 밑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대한 철관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길이 1200km의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였습니다. 2005년 임기가 끝나기 불과 몇 주 전 슈레더는 발트의 해저를 관통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관 건설에 합의합니다. 바로 노드스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한 가지 놀라운 후일담이 따라붙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슈레더는 곧바로 이 가스관을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치권 안에서도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그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육상 가스관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통로였습니다. 노드스트림은 이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을 우회해 발트의 밑으로 직접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길이었죠. 당장은 안정적인 공급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 하나를 건너뛰고 러시아와 독일이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노드스트림 1호는 2012년 가동을 시작해 연간 550억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실어 나눌 수 있는 규모로 완공됩니다. 이는 당시 독일 전체 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번에는 노드스트림 2호 건설이 시작됩니다. 기존 노선과 나란히 발트해 밑을 지나는 두 번째 가스관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들어오는 가스관의 용량은 2배로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이 사업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유럽이 단 한 나라의 에너지에 목줄을 맡기는 구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이 사업을 민간 기업 간의 상업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방어하며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2021년 말 노드스트림 2호는 물리적인 공사를 마칩니다. 파이프는 완공되었지만 정작 가스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못했습니다. 이 가스관이 실제로 가동을 시작하려면 독일 정부의 최종 인증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전혀 다른 사건이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며칠 전인 2월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자 이미 국제사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독일의 새 총리 올라프 숄츠는 취임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노드스트림 2호의 인증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완공된 지 몇 달 만에 이 가스관은 단 한 번도 가스를 흘려보내지 못한 채 멈춰서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역시 이에 맞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가을 사이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1호를 통한 가스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결국 8월 말 완전히 중단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집계에 따르면 이 시기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량은 5월에서 10월 사이 약 8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난방 온도를 낮추고 사무실 조명을 줄여달라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에펠탑의 조명을 일찍 끄기 시작했고 독일은 공공 건물의 온수 사용까지 제한했습니다. 수십 년간 편리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에너지 공급망이 몇 달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예민한 안보 문제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6일 발트해 해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덴마크령 보르놀름선 인근 노드스트림 1호와 2호가 지나는 해저에서 강력한 폭발이 잇따라 발생하며 4개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3곳이 파열됩니다.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메탄가스가 며칠에 걸쳐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인근을 지나던 선박들은 바다 표면에서 거대한 거품이 부글거리며 솟구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웨덴의 지진 관측소는 이 폭발의 충격파를 실제로 감지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독일, 세 나라가 각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폭발 지점에서는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파괴행위라는 점에는 세 나라 모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 일을 벌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2024년 자국의 관할권 밖의 사안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각각 종결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특정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의 수사만 이어지고 있었는데 2024년 8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국적의 한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독일 검찰은 이 남성을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합니다. 전직 우크라이나군 장교였던 이 인물이 요트 한 척을 이용해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가스관 폭발을 주도한 혐의라는 것이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형사 기소이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책임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관여를 부인해왔고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자국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여러 매체들 역시 폭발 당시에 필요했던 정교한 잠수 작업과 폭발물 설치 능력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없이 소수의 개인이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는 러시아가 자신들의 시설을 스스로 파괴했을 가능성부터 특정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국제적으로 확정된 결론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 어떤 가설도 사실로 단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이 폭발로 노드스트림 1호와 2호는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던 가장 큰 가스관은 영영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파이프라인이 멈춘 유럽은 빠르게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액화 천연가스 LNG였습니다. 기체 상태의 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액체로 만든 뒤 전용 선박에 실어 바다를 건너오는 방식입니다. 파이프라인과 달리 LNG는 특정한 한 나라와 고정된 관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타르에서도 호주에서도 실어올 수 있는 훨씬 유연한 공급망입니다. 전쟁 이후 유럽은 이 LNG 수입을 빠르게 늘려나갔습니다. 2021년 유럽으로 들어오는 LNG 가운데 미국산의 비중은 2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기준 이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문제는 해결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LNG는 파이프라인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비싼 에너지입니다. 가스를 액화하고 다시 기화시키는 데 드는 설비와 에너지, 거기에 선박 운송비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지난 몇 년간 LNG 수입에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이 전환은 더 싼 에너지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비싸더라도 더 다양한 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안보 위기가 떠오르자 가격도 오른 셈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과거의 방식과 비싸지만 다변화된 지금의 방식, 이 둘 사이의 교환이야말로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 노르웨이의 역할이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이후 노르웨이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 가스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대륙, 정치적으로 안정된 동맹국의 가스관이 새삼 재조명받게 된 셈입니다. 동시에 놀랍게도 러시아산 LNG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 가스는 급감했지만 일부 러시아산 LNG는 여전히 유럽의 일부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7년까지 이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했지만 그 시점까지도 완전한 단절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죠.
독일의 원전 폐쇄 논의는 사실 전쟁이나 러시아 문제와는 무관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원래 녹색당의 약진과 독일의 정치 문화 때문에 이미 시작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은 자국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재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원래 2022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몇 달 연장되어 결국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곳이 문을 닫으며 마무리됩니다.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독일은 동시에 원자력이라는 또 다른 안정적인 에너지원까지 스스로 줄여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 발전원 하나를 포기하는 결정이 겹치면서 위기 속의 독일의 선택지는 그만큼 더 좁아져 있었던 셈입니다. 이 경험 이후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해가 짧아지는 겨울, 유럽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스에 의존해야 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목표는 그 방향은 뚜렷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에 걸쳐 값싸고 안정적인 러시아산 가스에 자신들의 산업과 가정을 의지해왔습니다. 이 선택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합리적인 경제 논리였습니다. 값싼 에너지는 산업 경쟁력이 되었고 안정적인 공급은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바로 그 합리적이었던 선택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무조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누가 쥐고 있는가입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길은 편리하지만 취약합니다. 한 나라 혹은 한 정치적 결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올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LNG 선박이 오가는 바닷길은 더 비싸지만 더 여러 갈래 길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1대1로 편해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과 다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길을 가진 자가 방향을 정한다는 것. 1대1로 해서 그 길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항구였죠. 이번 이야기에서의 길은 바닷속을 지나는 가스관과 그 가스관이 끊긴 자리를 메운 액화 천연가스 항로였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에너지 그 자체보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누가 몇 갈래로 쥐고 있는가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은 그 잃어버린 통로를 하나씩 신중하게 다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유럽의 그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독일의 거실에서도 사람들은 난방기 앞에서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전쟁터의 군인들과 같은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스관 하나가 멈추자 겨울 대륙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돈과 권력. 이번 이야기가 알려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여러 갈래로 쥔 나라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넓히는 데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편리함이라는 경제 논리에 빠져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는 결국 힘도 권력도
그리고 편리했던 그 경제마저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돈과 권력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